쉴 새 없이 변하고 있는 세계 경제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창조적 진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창의적 인재 또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은 그 토양을 만들고 갖고 나가기 위한 점검과 숙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연합뉴스TV가 주최하는 2014 경제포럼 그 두 번째 행보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행사 개회사는 연합뉴스TV 송현승 대표이사 사장이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TV 대표이사 사장 송현승입니다. 먼저 오늘 제2회 연합뉴스TV 경제포럼 한국 경제의 창조적 진화, 혁신과 도전 행사를 개최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 귀한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가 만든 보도 채널 연합뉴스TV는 그동안 한국 경제의 미래와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 방향을 다각도로 보도하며 공익 책무에 힘써왔습니다. 모쪼록 오늘 경제 포럼을 통해 이러한 문제의식을 더욱 깊이 있게 가다듬고 또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내빈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오늘 강연과 토론을 준비해 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행사 실무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사의 전체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산업이 처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가늠하는 특별 강연 순서입니다. 오늘 특별 강연은 산업연구원 김도훈 원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성장 추세의 둔화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3% 초반으로 추세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걸 누구든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밑바탕에는 흔히들 말씀하는 인구의 저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분들은 심한 말로 인구 쓰나미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생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부양 구조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부양 대상인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경제 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분야의 가능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일, 동네 병원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일이 새로운 의료 분야 서비스를 열어주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신기술에 대한 올바른 시스템을 강조하는 대기업들의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강조하고 신기술을 강조하는 그런 쪽에서는 성공한 기업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두 힘이 합쳐져서 새로운 창조경제 생태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출산율 제고를 위한 드라이브를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심하고 맡기는 보육 서비스의 창출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보육시설, 기업 내 보육시설이 모델이 되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굉장히 아직은 좋은 제도로서 선진국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옛날에 직장 의료보험이라는 굉장히 흑자를 내는 분야가 결국은 적자를 내는 지역 의료보험을 끌어안아서 이런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었던 좋은 추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 분야의 보육시설의 좋은 예가 앞으로 지역으로도 번져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출산 장려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방자치단체들도 경쟁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드라이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또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이민 제도를 모색해서 우수한 해외 인력을 들여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좀 놓고 새로운 활력을 맞아들이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 생태계에도 신기술, 새로운 아이디어와 성공한 시스템, 즉 기존 대기업들의 시스템이 결합할 수 있는 기초 환경만 제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다만 약탈적 탈취를 우려하는 그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심판자 역할은 수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창업에 나서는 청년들을 돕는 제도적 장치를 열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역할이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창업진흥 공공기관의 역할이 제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창업장학금 제도, 즉 공부하는 장학금만이 아니고 창업하는 그런 대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장학금이 마련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이런 장학금들을 마련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서비스 산업의 성장 동력화를 위해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는 공짜가 아니라고 강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식당에 갔을 때 이건 식당 주인이 주는 서비스입니다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계시죠. 그것이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기초인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서비스가 왜 공짜여야 됩니까? 서비스가 제값을 받을 수 있을 때 서비스가 드디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콘텐츠와 산업이 대결합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래 창조경제를 주창한 존 호킨스 교수는 실은 문화 방면에서의 창조경제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야와 이 산업이 만나는 것이 대단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창조경제의 새로운 분야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제가 사실 이 창조 경제하고 혁신 도전, 이 서비스 산업의 그 산업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기서 논의해서 좋은 결론이 나가지고 우리 경제가 펄펄 타오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월드뱅크나 IMF에 있는 사람들이 98년도 IMF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우리 한국 경제를 보고 많은 찬사를 보내면서 그때 해법으로 찾았던 크레딧 카드를 통한 성장에 대해서 그것이 나중에 가계부채로 비화되는 것을 보고 많은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아까 우리 산업경제연구원의 원장님이 들려주신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어려움에 관해서 지적해 주시는 점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되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또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문제점이 심각하고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고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이 기회를 통해서 좋은 우리 경제의 해법이 다시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연합뉴스 TV 경제 포럼이 오늘 이렇게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뿌듯합니다. 우리 혁신과 도전을 주제로 해서 우리 경제의 앞날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아나가는 이런 일들은 정말로 꼭 필요한 일이고, 연합TV 뉴스에서 뉴스에서 이번에 알차게 이 포럼을 진행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더 깊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산업연구원장님께서 규제개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공공기관인 저희 한국전기안전공사도 규제개혁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규제 개혁이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연구 검토해서 좋은 규제 개혁이 되고 또 꼭 유지해야 될 규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잘 해 나가서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관세청자입니다. 우리 연합뉴스 TV 경제포럼 오늘 좋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도 기획재정부에 오래 근무했습니다만 한국 경제의 문제점 이거에 대한 해법 늘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오늘 좋은 내용을 듣게 돼서 또 새삼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합뉴스 TV는 이제 개국한 지 2주년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경제의 발전에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시금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이인용입니다. 연합뉴스 TV 경제포럼 축하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대기업이든 또 규모가 어떻든 지금 우리 경제가 다 절벽에 부딪힌 것 같다는 그런 아우성이 다 들리는데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한 이런 토론의 자리가 마련된 것은 참 뜻깊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나온 정말 좋은 결론이 나와서 저희들 모두가 새롭게 열린 그 길을 가서 저희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는 그런 계기가 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 규제개혁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개혁들 가운데 직접적인 성과로 연결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기 회복을 끌어내기 위해 규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지나친 규제 개혁으로 부작용이 생길 거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요. 규제를 지나치게 풀다 보면 제도적인 보호를 받고 있던 약자층에게 불리하지 않을까요? 고형권 국장님,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고용권 국장님께 약자를 위한 대책이 어떤 게 있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인데요.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를 무조건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 규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합리한 규제를 고치자는 것이고 좋은 규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약자 소비자 보호라든지 중소기업의 어떤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 민주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약자 보호하는 것은 강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를 휴스턴, 로테르담, 암스테르담, 싱가포르에 이은 세계 4대 오일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동북아 오일 허브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건은 이 글로벌 트레이더들이 석유 제품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일 텐데요. 성윤무 국장님, 이를 위해 어떤 규제 개혁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희 산업부에서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오일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중국과 일본의 어떤 대규모 석유 수요 국가를 근처에 두고 있고 또 세계 10대 규모의 공장, 석유 저장 시설 갖고 석유 공장을 갖고 3개나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입지를 갖고 좋은 조건이고 또 깊은 수심과 천혜의 해안 등 여러 가지 물리적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오일 허브가 성공을 하려면 대규모 어떤 석유 저장 시설이 기반이 갖추어야 되고 말씀 주신 석유 트레이딩이 활성화돼야 되고 또 선진 금융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 부에서는 이것들을 정부가 공급자적으로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바로 우리 이 규제 개혁을 통해서 이러한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기반 시설 갖추기 위해서 현재 정제업 등록 시에 저장시설 요건이 현재는 내수 판매 60일 또는 생산계획 45일분 중 많은 것들을
많은 부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내수 판매 41분으로 내릴 경우에는 저희가 약 한 2천만 배럴의 저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기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보세구역 내에서는 이 석유를 갖고 다른 거에 블렌딩한다고 그러죠. 섞는 행위라든지 기타 품질을 또 바꾸는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데 이런 아주 이런 행동을 이런 행위를 그 보세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인정함으로 인해서 이 석유 트레이딩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또 현재는 이러한 석유 저장 시설을 갖고 있지 않은 글로벌 트레이더들이 우리 석유 트레이딩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석유 거래업이라는 걸 신설을 해서 이러한 업자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규제 개혁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과의 규제 개혁 토론회에서 천송이 코트가 화제가 됐었는데요. 우리나라 전자결제 방식이 불편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공인인증 시스템이나 액티브엑스 시스템 같은 제약 때문에 미국의 페이팔처럼 편리한 전자결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손병두 국장님, 전자결제 분야에 대한 규제 개혁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대통령님 주재하시는 규제개혁장관회의 때 천성이 코트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해졌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공인인증서, 액티브엑스 때문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지 못한다. 또 그런 외국인에게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국인도 여전히 불편하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알리페이나 페이팔 같은 많은 간편한 결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한국 시장까지 진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너무 규제가 많은 것 아니냐. 뭐 대충 이런 정도의 의견 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달에 저희 관련 규정을 고쳐가지고 신용거래, 카드로 신용거래하는 온라인 상거래 구매에 있어서는 30만 원 이상이건 그전에는 30만 원 넘는 거에서는 공인인증서를 꼭 쓰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무화 규정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을 넘는 거액의 물품 구매라고 하더라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좋다. 그런데 역시 보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카드사들이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달에 또 추가 대책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만 요구를 하지 말고 공인인증서 외에 간편한 다른 인증수단, 그러니까 ARS라든지 뭐 SMS를 친다든지 해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간편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또 고쳤고요. 그리고 사실은 신용카드 정보하고 그런 것만 기초에 입력을 한 다음에는 다음부터 두 번째, 세 번째 결제를 할 때는 비밀번호만 입력하면은 결제를 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시스템을 사실은 업체들이 개발한 것들이 있는데 많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드사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좀 채택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대행업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PG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PG업자들도 페이팔이나 알리페이처럼 많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카드 정보를 그전에 못하던 카드 정보 보유를 그런 PG사들이 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근데 역시 규제 완화라는 건 제도만 바꾼다고 그냥 저희 정부의 할 일이 끝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시장에서 잘 돌아갈 수 있게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바로바로 그거를 개선하고 보완해야 된다는 걸 이번에 아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또 대책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편한 인증 없이 아예 그냥 원클릭 한 번만으로서 결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카드 업체들이 채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협의를 해서 그렇게 바뀌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피지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카드 정보를 보유하게 되면은 또 이에 따른 정보 유출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또 보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무적인 건전성이라든지 그리고 정보 보안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갖추신 분들만 카드 정보를 보유해서 그런 보안 문제도 없도록 저희가 충분히 보안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창조경제 시대의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강연인데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신용식 과장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국내외 다양한 마을 공동체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실 텐데요. 특히 예술적 문화적 요소를 지역사회 안에서 과연 어떻게 창의적으로 구현하고 또 새로운 부가가치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실제로 문화관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작년 12월 달에 그 지역발전위원회를 파견 나와가지고 실제로 이제 중앙부처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 업무를 하긴 하지만 그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게 많아서
실제로 지역발전위원회 와가지고 지역 현장을 돌면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은 공부를 좀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그 포럼이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일단 개인적으로 되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그 연합뉴스 TV 관계자분들에게 굉장히 감사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제 말씀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주제에 보면 창조란 말이 2번 나오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창조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이건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창조를 한번 먼저 풀어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지역 발전을 이 사업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창조란 개념, 그 문화란 개념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이고 100명한테 보면은 100개의 답이 나오는 것처럼 창조도 굉장히 사람들마다 견해가 다른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저는 좀 단순 한번 시켜볼게요. 일단 창조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 한번 던져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창조라고 했을 때 뭐 이념적, 종교적 관점을 배제하고 한번 판단해 봤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없던 것에서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것인지, 그러니까 완전 천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하늘에 영감이 떨어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뭐가 떨어지는 게 창조인지, 이제 저는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포인트가 2가지인데요. 일단 창조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적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창조적 발전 과정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실천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창조라는 거는 이 혁신적인 창조적인 아이디어랑 그 창조적인 어떤 사람, 이 2가지 요인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결합이 될 때 창조는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PT장은 좀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 시간을 좀 맞출 거고요. 오늘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3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는 창조의 발전 과정이란 제목을 한번 달아봤고, 2번째는 국내의 사례를 좀 말씀드릴 거고, 3번째는 아주 짧게 우리 그 지역발전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삼성하고 현대 그 로고가 나왔죠. 이 2 기업은 그 우리나라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대표적 기업인 거를 다 인정하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들이 창조적 기업이 맞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하는 논리에 따르면 저는 창조적 기업이 맞고 이게 어떻게 보면 창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다음 장에서 간단한 근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특허 건인데요. 특허라는 건 아시겠지만 그 기존에 없던 것을 발견해내야지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실적 건수를 보면은 13년 건수만 봤을 때 삼성이 그 4,600건이고 현대가 3,000건, 누적 건수가 3년간 합계만 봐도 14,000건, 9,000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실제로 없던 걸 만들어낸 특허 건수가 이렇게 많은 걸 봤을 때 그냥 잘 몰라도 일견 생각할 때 여기 뭐 창조적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던지고 싶은 거는 2 기업이 처음부터 창조적 기업은 아니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이 소니 워크맨하고 지금 보시면은 삼성 마이마이가 나오는데요. 저는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소니 워크맨은 정말 저희 때 엄청난 혁신적인 상품이었어요. 지금 뭐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어떤 느낌? 그거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어떤 그 오디오계의 혁신을 가져온 상품이었는데, 실제로 마이마이는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저거는 조도 안 갖는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 모양도 비슷하고 솔직히 기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뭐냐? 이게 베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9년에 나오고 81년에 나오면서 단순히 카피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랬다는 거죠. 자, 이제 조금 진화된 발전 대상으로 좀 지나가 볼게요. 아이폰하고 갤럭시가 나오는데, 처음에 아이폰이 한국에 출시될 때 상황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우리 그 2G 폰, 피처폰이라고 하나요? 그걸 쓸 때만 하더라도 아이폰이 처음에 뿌려졌을 때 어떤 그 우리한테 미친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그 실제로 갤럭시가 만들어질 때 그걸 좀 이렇게 따라가겠냐? 부정적 견해가 많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지금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는 갤럭시가 20몇 %가 나오고 아이폰이 한 16% 나오거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카피했을 때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오는데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피해서 벤치마킹 상태로 온 건데 벤치마킹 상태에서 왔다라는 거는 결국 그냥 베낀 게 아니라 어떤 자기만의 독특한 디자인 아니면 기술 아니면 어떤 내용들이 가미되면서 뭔가 다른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현대가 과거에 마이마이랑 이 그랜저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는 완전 카피의식이었지만 이 상태 와서는 벤치마킹 수준까지 왔다는 거예요. 결국 현재 상태에서는 앞서원이 있어오냐 하면서 벤치마킹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까지는 그 카피와 벤치마킹을 당하는 입장에서 지금은 이제 당하는 입장이 되면서 이 현대 삼성이 창조 기업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삼성 같은 기업들도 과거에는 그랬지만 흐름 자체가 베끼고 벤치마킹하면서 창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창조는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가정과 진화의 발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을 볼게요. 고등학교, 대학교 똑같이 공부하고 배우는데요. 좀 지나면 다 변해요. 시간이 지나면 격차가 벌어지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는 왠지 좀 이렇게 좀 찌질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데 오른쪽은 굉장히 좀 잘 나가 보이는데 이 두 가지 차이는 뭐냐면 저희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많은 걸 똑같이 배우지만 실제로 이 창조적인 어떤 마인드와 활동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다음 페이지 보면 결론인데요. 결론이 아니라 중간 결론인데 그러니까 결국 창조라는 거는 창조적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배움 환경, 카피, 벤치마킹을 통해서 나오는 발전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거를 실현하는 사람. 이 두 가지 요인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합할 때 전 창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본격적인 제2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창조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역의 어떤 그 자원을 활용해서 그 지역의 어떤 발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창조유역 사업이라는 걸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4가지 사례만 보여드릴 거예요. 간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 영구 해이원 마을 같은 데는 그 되게 웨일즈의 조그만 마을인데요. 되게 오래된 책방 40개를 가지고 굉장히 성공한 마을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전통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굉장히 명소가 됐고요. 일본 센보쿠시 같은 데는요, 이 동북지방에 굉장히 이 약간 오래된 지방인데 복합문화단지를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 대박을 친 마을이거든요. 인구가 3만 명인데 관광객이 550만 명이 오고 실제로 550만 명이 오는 사람들이 경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숙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국내 사례 7급 인문학 마을인데 인문학 마을은 아시겠지만 인문학의 용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인문학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마을 사람들의 어떤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면서 주민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지역이고요. 제가 이거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재밌는 게 70살 할머니가 쓴 글인데요. 인문학 마을 사업을 하면서 그때 글을 처음 배우신 분이 쓴 글이에요. 글을 보시면 되게 좀 이렇게 촌스럽고 세련되진 않았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평생 동안 글을 못 쓰시다가 저 글을 쓰면서 손자에 대한 어떤 애정을 보여주는데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대단한 게 창조가 아니라 이런 게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만주 같은 경우에는 이 두레농장이라고 두레는 우리의 전통적 가치인데 그거를 복원해가지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지역의 어떤 그 거버넌스도 구축하고 지역 발전도 이룬 성공적인 사례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분이 실제로 그 폐암 4기세요. 폐암 4기신 분인데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건강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완치는 안 됐지만 자신감을 얻게 되고 약간의 소득이 생기니까 이 자식들 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작은 지원이지만 어떤 이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그 어떤 전통의 가치를 다시 이 복원해서 만든 되게 성공적인 사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 의뢰를 준비받으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창조라는 코드를 어쨌든 저는 어렵지 않게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창조도 어차피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과정들이 쌓이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었고 결국 창조 이 지역사업이 성공하는 거는 결국 어떤 카피와 벤치마킹, 학습과 배움을 통해서 만든 이 창조적 아이디어랑 그 다음에 그거를 실천하는 그 사람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결합할 때 저는 창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결론인데 사실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 조절 못 해가지고 좀 빨리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고요. 저는 카피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벤치마킹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한참 유행했던 말이 창조적 파괴란 말인데, 이 창조적 파괴란 말은 제가 해석할 때는 과거를 부정하고 파괴한다는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과거를 이 발전적으로 계승을 하고 열심히 배우고 카피하고 벤치마킹하면서 그러다 보면 발전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실천시킬 수 있는, 굳이 말하면은 창조 메이커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 결합할 때 제가 보기엔 창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단 그 지역발전위원회의 그 지역문학과장이 공무원인데, 앞으로 이런 창조의 어떤 그 사업들이 잘 발굴될 수 있도록 그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생각이고요. 어쨌든 창조의 그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그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커져서 창조의 꽃이 펴지게 되면 그 성과는 전부 그 저와 여러분들한테 가져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같이 함께 노력을 해서 좀 잘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세션 통일경제실전투자 컨설팅 곧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저희가 준비한 통일경제 관련 사례들을 중심으로 북한에 투자하거나 사업을 할 때 마주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Y리포터 안인입니다. 저는 북한에 진출하려고 하는 한 의류업체를 만나봤는데요. 이 업체는 현재 중국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면서 중국 내의 인건비 상승과 또 다양한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겪는 갈등으로 인해서 북한으로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려고 할 때 교육이나 복지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에 고민들을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북한에 진출한 기업들은 어떤 노무적인 문제들을 겪고 있고 또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려주세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북한으로 이 공장을 옮기고 싶은데 임금 수준이 높지 않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업을 하려니까 이제 교육 문제, 직원들 교육 문제,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노무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니, 이런 게 질문이었었는데, 근데 그 북한 근로자도 고용하고 계시죠? 네네. 예, 그러면은 북한 근로자들 지금 복지나 임금 수준 어느 정도 됩니까? 솔직하게. 저희가 이제 그 중국의 소주공단이나 또 그 선전지구 심천공단이나 이런 데를 가봐도 개성공단의 복지 수단은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로 예. 상당히 그 우수한 수준으로 지금 제공을 좀 해주고 있어요. 예.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민족 애가 이제 거기서 발생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한다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잘해주고 싶다라는 것이 그 기업가들의 기본적인 그 소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노무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 북한의 근로자들의 그 성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북한에서 비즈니스 할 때 이 직원들을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채용, 관리, 해고의 권한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건 누구냐? 북한 쪽에서 임의로 배정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비즈니스 할 때 최소한의 어떤 그 기본적인 요건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해가지고 이런 쪽에 맞는 인력들을 배치해달라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비즈니스 하다 보면 북한 사람 근로자들도 100에 100명 다 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보면 일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배치를 합니다. 즉 당성이 뛰어나가지고 뭐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남쪽에 뭐를 하기 위해서 일은 전혀 안 하면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북한에 충분히 좀 설명을 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좀 그 해고의 어떤 뭐 권한까지는 아니지만 해고를 건의할 수 있는 정도를 좀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 근로자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형태의 노무 관리는 100% 다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북한 사람들이 자존심을 지켜주고, 그래서
또 그다음에 저는 더 감성 경영이라고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근로자 중에서 생일 같은 거 있으면 생일 파티도 해주고 명절 때는 선물도 조금씩 주면서 뭔가 서로 좀 이 동화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조 교수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조 박사님 말씀 맞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남측 기업의 전면적인 노무 관리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대신에 복지 관계에서는 저희가 휴가비라든지 생활보조금, 그다음 퇴직 보조금도 있다고 저는 듣고 있고요. 2007년도부터 임금 인상을 터무니없이 안 올리게 5% 이내로 지금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특히 기숙사 운영이라든지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뭐 식당 운영이라든지 우리가 점심 때 우리가 저 노동자들한테 점심 주지 않고 있죠. 근데 우리가 국 같은 건 제공하지 않습니까? 간식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가는, 아까 말씀드린 정성과 어떤 그들을 이해하는 그런 복지로 하면은 그런 노무 관계가 어느 정도 풀리지 않겠는데, 근본적으로 남측에서는 노무 권리권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김 박사님 뭐 예. 아마 이제 북한 같은 건 이렇게 특히 이렇게 여성 노력들 있는데 이렇게 타가수가 다 있거든요. 그다음에 편의시설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북한의 원래 기업수가 예, 그렇다. 예, 원래 기업소에 편의시설, 진여소, 그다음에 타가시설들. 그러니까 상당히 여성분들이 일하기 좋은 조건이니까 아마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도 아마 제기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되고 봅니다. 개성공단 다 있습니까? 지금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성공단에도 그 타고소가 지금 설치돼서 가동되고 있고 예. 오히려 부족해서 더 확장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그 제약적인 요인이 좀 많이 있지만 개성공단식으로 그걸 좀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개성공단 식이 어떤 식입니까? 그것은 이제 그 우리의 정부에서 이제 노사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북쪽에 또 노무 기준이 있고 그런 양쪽의 기준에 우리만의 이제 그 개성공단만의 이제 생존 방법으로 기업들이 북쪽하고 부딪히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이런 건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업들이 철수하지 않고 일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전혀 그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근로 환경이나 모든 조건이 악조건이면 기업들은 보따리를 싸갖고 떠나는 게 원칙인데 왜 하나도 떠나질 않았나?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면 개성공단은 나름대로 뭐 기업들이 만족도가 좀 있는 부분이 있구나. 그것이 개성공단식으로 지금 노무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불만은 많습니다. 그걸 개선시켜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차선책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잘못 전달되면은 개성공단에서 일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 노무 관리에서 저 하나 좀 답을 드리면 그 개별적으로 노무 관리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보통 보면 인센티브 제도를 적절하게 도입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즉 뭐냐하면 북한의 어떤 전체 그 비즈니스 공장 단위에서 하게 되면 당신들이 최소한 월 100개 정도 생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 플러스 인센티브 얼마 주겠다 하면 또 열심히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더 좋은 수도 있습니다. 즉 뭐냐하면 우리는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개별 근로자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직장장만 관리를 하면 되거든요. 오히려 그게 노무 관리에 더 용이할 수도 있는 측면도 있다는 건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독일이 통일된 지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노동을 했을 경우 동서독의 임금 격차는 아직도 동독 지역이 서독 지역의 80%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동서독 지역에 있어서의 편견도 극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기에 제가 볼 때에는 그만큼 어려운 만큼 통일을 생각한다면 그 사전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사전 준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얘기한 경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도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과거의 경험도 말씀해 주시고 이런 자리 정말 귀중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여 창업을 두려워 말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실제로 창업을 통해서 꿈을 이뤄가고 있는 창업자들이 직접 나오셔서 자신들의 창업 아이템과 회사를 소개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창업 멘토들이 조언을 해주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청년 창업의 수가 매년 증가된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대비 작년 청년 창업의 수는 약 17% 감소했다고 합니다. 창업 후 1년 내 폐업 비율은 2.1%입니다.
반면 창업 후 3년이 지나면서부터 폐업률은 급격히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창업 후 3년은 창업 초기로 구분됩니다. 왜 이 시기에 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폐업하게 되는 걸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창업 후 3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사업의 안정화와 확장을 위해 재투자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청년 창업가들이 재투자를 받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투자 환경은 청년 창업가들에게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벤처 투자 환경이 좋은 미국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미국의 벤처 캐피탈 규모는 우리나라의 26배에 달하고요. 엔젤 투자 규모의 경우 무려 800배가 넘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청년 창업가들이 투자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청년 창업가들이 재투자를 잘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멘토님들 알려주세요. 먼저 명승은 대표님께서는 이번 영상 보시고 처음 어떤 생각 드셨나요? 네, 벤처스퀘어 명승은입니다. 투자를 못 받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투자금이 없는 거냐? 투자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왜 안 가냐? 그 이제 시장 또는 그 기업의 생존력 그리고 그 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 돈이 갈만한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안 서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또는 시장의 협소한 능력 때문에 아무래도 좀 흐름이 좀 막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을 확대해가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꾸로 돈의 입장에서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젊은 창업자들이 꿈과 도전을 위해서 또는 시장 확대를 위해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충분히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저보다는 투자를 직접 진행하시고 더 많은 창업자들 그리고 엔젤들과 소통을 하신 우리나라 그 엔젤 생태계가 아직 좀 활성화되지 못했던 거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신 우리 고영화 회장님께서 더 많은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엔젤 투자협회 고영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그 벤처 캐피탈 자금은 미국에 비해서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미국 국력에 비교해 보면은 미국이 우리나라의 약 한 15배에서 20배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이 약 벤처 캐피탈들이 한 22조에서 25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VC들 자금이 1조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VC 자금은 나름대로 우리 나라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제일 부족한 게 뭐냐면은 이 초기 기업들한테 지원해주는 자금, 엔젤 투자 단계의 자금과 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가는 중간 단계의 자금이 제일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창업하기가 힘들어지는데 이 부분도 작년부터 정부가 좋은 제도를 만들었어요. 팁스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R&D식 그 지원 제도인데 좋은 기업들을 지금까지는 우리 정부가 R&D 자금을 1년에 15조에서 16조씩 그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들이 안 나왔습니다. 오늘 왜 그러냐면 정부가 감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 자금들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기업들을 찾아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20년 전부터 그 정부가 직접 그 돈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엔젤 투자자나 VC들 투자자들이 발굴한 기업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성공률이 뭐 한 40%에서 50%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그 제도를 저희가 그 벤치마킹 해가지고 작년부터 중기청에서 엔젤 투자회사 10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10군데 투자회사가 1억 이상을 투자를 해주면은 정부가 한 5억에서 9억까지를 R&D 자금으로 지원해주는, 그러게 되면은 한 기업에 한 10억 정도를 지원해주는 그런 그 제도가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창업하는 분들은
이 제도, 이 팁스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채택이 되면은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10억 정도의 자금을 조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의 계곡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도가 이제 막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안 알려져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아직은 그 규모가 크질 않아서 그렇습니다만은 아마 내년부터는 이 자금이 상당히 많은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 제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좋은 그런 기회를 맞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그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좋은 방향인데요. 실제로 지금 말씀하셨던 이 팁스 제도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이사님께서는 과연 젊은 창업자들이 어떤 자격을 갖춰야 그런 팁스나 이런 좋은 자격 제도를 통해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지 간단한 좀 팁 좀 알려주시죠. 저희는 사실 그 퓨처플레이에서 이제 팁스 프로그램을 운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올해 5개 회사에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회사에 투자를 한 이유는 그 친구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 투자를 많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투자란 게 이제 얼만큼 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미국이나 해외 같은 경우는 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두 가지죠. 하나는 IPO,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른 큰 빅플레이어에게 인수가 되는 겁니다. 에콰이어가 되는 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밖에 없는 거죠. 에콰이어에 대한 시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미국 시장, 또 글로벌 시장, 한국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시장에서 유효한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창업자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석사, 박사, 또 자신만의 기술을 가진 이런 분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의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 졸업하게 되면 이제 대기업을 가거나 혹은 벤처기업을 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조금 더 후자에 많은 힘이 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이제 벤처 캐피탈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벤처 캐피탈이 초기 투자를 못하는 이유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벤처 캐피탈을 가지고 이제 요새는 말이 많이들 하고 있는데, 벤처 캐피탈들이 앞쪽의 생태계, 예를 들면 엑셀러레이터나 엔젤들이 어떤 정도의 역할을 해주면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상훈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주아이비 투자에서 벤처 투자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양광선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영화 보러 가시면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그 명량이라는 영화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올 초에는 뭐 변호인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요즘에 영화 하면은 많은 분들이 옛날에 저희 뭐 10년 전에 헐리우드 영화 생각했지, 한국 영화 보러 가면은 한국 영화는 음향도 떨어지고 도대체 동시녹음도 안 되고 잘 스토리도 재미없고, 근데 요즘에 한국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국 영화의 관객 점유율도 높아지고요. 저는 그 이유 중에 가장 커다란 부분 중에 하나를 어디서 찾고 있냐면은, 영화 산업 쪽에 벤처 펀드들이, 여러분들 영화 볼 때 시작할 때 유심히 보시면은요, 그 앞에 흐르는 그 이제 주연 배우 설명 그 타이틀 나오기 전에 투자자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상당 부분들이 다 벤처 캐피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벤처 캐피탈들의 자금을 댄 소스가 많은 부분이 문화부 쪽에서 나온 거거든요. 문화부 쪽에서 10년 넘게 그 펀드들은, 초기의 펀드들은, 영화 펀드들은 굉장히 수익률이 떨어지고 마이너스도 났어요. 사실 정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펀드들이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났을 적에 사실 안 좋은 거거든요. 하지만 문화부 쪽에서 계속해서 이 산업의 생태계를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화 산업 쪽에서, 영화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는 영화 잘 만들면 되는 거지. 근데 이런 자본이 들어가면서 영화 생태계 쪽에 있어서의 그런 구조도 굉장히 투명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산업들이 발전해지고 거기에 좋은 인력들이 모이고, 요즘에 그 컨텐츠의 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15년 벤처캐피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부 쪽에서 이런 창업 활성화, 생태계 프로그램들이 항상 신정부 초기에 많은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이번 정부처럼 좀 더 이렇게 체계적이고 좀 더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처음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좋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명 대표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제 엑셀러레이터, 팁스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착화되면서 그 다음 단계에 있어서 벤처캐피탈들도 얼리 스테이지 쪽에 좀 더 특화된 또 얼리 스테이지 이후에 또 특화된 이런 벤처캐피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같이 좀 이렇게 어울려져 일어난다라고 한다면은 저희의 지금 이런 생태계 쪽에 있어서 단순히 자금 지원받기 어려워요.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투자를 지원이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 지원 받으러 왔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나한테 투자를 하세요. 나한테 투자 안 하면은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벤처캐피탈들을 좀 접근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수고해 주신 멘토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연합뉴스 TV가 준비한 한국 경제의 창조적 진화와 혁신과 도전 경제 포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연과 토론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또 산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그 해결의 실마리가 손에 잡히는 그런 알찬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2014 연합뉴스 TV 경제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